네, 오늘 목요일장 7월의 마지막 주 주식시마론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커지는 공매도 금지 요구, 증시 안정 카드 될까? 지난 6월장에 패닉장이 있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제 정치권으로 공매도 논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소를 찾아서 한시적인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 즉각 시행해야 하고 정부가 이것을 방치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또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합동회의가 열렸고요. 이 회의 결과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그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강경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식시장이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주요국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산 가격 하락세를 초래한 건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워낙 확산되고 있으니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걸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종목들의 이 하락세가 좀 더 심하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하락이 종목별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를 이제 전면 허용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들이 이제 이 하락세가 좀 더 심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신규로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하고 코스피 200에서 퇴출된 그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원래는 이제 그런 지수에 편입되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것들을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편입된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매도의 이 악영향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꽤 컸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좀 공약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금 늦게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네. 대선 과정에서 여러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공약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 제도를 이제 섣불리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허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정부가 이게 쉽게 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조치를 좀 취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제 꾸준히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한적인 공매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SCI 선진국 지수에서도 이 공매도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공매도의 제한적인 운영 때문인데요. 공매도가 증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게 참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 공매도를 한 다음에 결국은 주식을 이제 빌려서 매도를 한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빌린 주식을 갚으려면 그 매집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어차피 있고, 그래서 길게 보면 그 마이너스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그 발휘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이제 주장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 실증 분석을 굉장히 이제 다각도로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근데 그 실증 분석 결과가 왔다 갔다 해요. 뭐 어떤 분들은 그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 뭐 상관관계가 없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그 결과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딱 3번 있었습니다. 네. 그 과거에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봤을 때 이 공매도 금지가 효력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게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은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예. 뭐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 했는데 항상 이제 금융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취했다가 위기가 좀 가실 것 같을 때 이제 해제를 네. 했으니까 그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뭐 꽤 뭐 3개월에서 뭐 1년 넘게도 지속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연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주가가 그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만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 금지 조치를 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이 예. 공매도 금지가 그 효과가 되게 짧다. 아주 단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취하고 이제 금방 다시 이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그 제도 자체는 오히려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길게 금지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 공매도 이 서킷 브레이크 제도 같은 뭐 네. 이런 제도도 이제 그와 같은 취지하고 좀 어울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조치들은 잠시 후에도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해보고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이 시기를 보내지 않아봤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렇습니다. 하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말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일단 연구 결과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금지하고 그걸 다시 해제하는 게 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있네요. 주장들을 많이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 완화됐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2.3%에 불과하다고 해서 회의론이 좀 많더라고요. 왜 개인의 참여는 적었을까요? 일단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뭐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자들하고는 이제 뭐 자금력이라든가 뭐 정보력에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난번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이 담보 비율을 조금 개인 투자자들도 좀 이제 낮춰준다 뭐 이런 거였는데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뭐 자금력도 충분치 못하고 뭐 정보력도 충분치 못하니까 뭐 허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이 돼도 거의 뭐 2.3%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직도 미미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자기네들 그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오히려 이제 담보 비율을 올려서 공매도를 이렇게 쉽게 못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세요. 네. 여전히 이 담보 비율은 개인과 외국인 기관 다르죠. 네네. 예, 개인은 140%, 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105% 네네. 담보 비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바로 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고요. 따라서
오히려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공매도를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도록 담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상환 기관도 여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은 근데 그 정부는 그 개인도 그것을 여러 번 그 리볼빙 계속해서 이제 만기 연장하고 예. 연장하고 할 수 수 있도록 있나요? 이제 해준다. 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뭐 역시 뭐 자금력이라든가 뭐 정보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는 이제 주식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빌려서 돈에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네. 그 다음에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거하고 이게 방향만 반대지 이게 거의 논리는 비슷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관 투자자보다는 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공매도 쪽에 좀 더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주식을 네. 빌려다가 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주식을 조금 더 계속 이제 상승한다. 이런 이제 경향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관념이 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불만이 많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딱 잘라서 매수 쪽과 매도 쪽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 쪽에서는 매도 쪽에서도 공매도 쪽에서도 뭐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반대로 매수 측면에서도 개인은 외국인이나 불리하죠. 기관 대비해서 담보에 있어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쪽보다 매도 쪽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사는 입장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또 더 좀 색안경을 끼고 더 시장에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결국 MSCI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 적합하게 이 시장의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입니다. 진작 금지하려면 금지했지. 지금에서야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고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를 많이 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숏커버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점인데 네네. 예, 이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게 과연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뭐 지금에서야? 라는 반응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들을 두고 규제를 두는 것보다 허들을 두고 규제를 둔 것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것보다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에 대해서 규제 강화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담보 비율을 외국인 기관 쪽의 담보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어차피 이제 거기서 차별을 두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별을 두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을 없애고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낮춰서 맞출 거냐, 높여서 맞출 거냐인데 높여서 맞추는 게 뭐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것은 레버리지가 너무 커지면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를 하든 뭐 다른 데다 투자를 하든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면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해줬다, 뭐 기업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해줬다, 그리고 그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은행이 너무 대출을 많이 해주면 그 건전성 규제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주를 해주는데 그 주식을 빌려다가 그거 계속 공매도 하면서 만기 되면 계속 그 연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규모를 더 늘리고, 그것은 그 돈을 대출받을 때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것은 그 주식을 과도하게 빌려주는 기관이든 그 주식을 과도하게 빌려서 공매도를 그 심하게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조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그런 공매도의 조건을 차별을 두지 않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차별을 두는 건가?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좀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는 그걸 어떻게 뭐 맞추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 과제 중에 그걸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일단 공약을 하긴 했고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민심도 많이 얘기가 6월에 나왔는데 그 공매도의 담보 비율을 동등하게 맞춰주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 안 되나요? 예, 그거는 뭐 법을 고치는 사항은 아니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 곧 할 것처럼 뭐 말씀들을 하시니까 뭐 조만간 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난 6월은 공매도의 장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뭐 공매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 하락장에 수익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공매도의 한시적인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부작용은 어떤 점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공매도를 금지했으면 공매도의 이제 순기능이 그 작동을 멈추는 거죠. 원래 이제 공매도는 뭐 가격 발견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성 공급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 작동을 못 하니까 그 한쪽 방향만 자꾸 이제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매도 쪽으로 이제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 부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매도의 그 정책을 좀 더 시장 논리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너무 과도한 공매도들, 뭐 아까 얘기했던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건 불법 공매도입니다. 예, 네. 그런 과정에서 공매도 조치에 있어서 공매도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다든지 또 공매도의 과열 종목을 지정하는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시행됐을 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구체적인 걸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사후적인 조치지 않습니까? 사후적으로 이제 그 공매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담보 비율이라든가 뭐 상환 기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규제는 그것보다 또 좀 더 전에 공매도 자체를 할 때 좀 더 제약을 둔다든지 그것을 그 공매도 그 강도를 좀 완화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좀 그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공매도를 완화하는 서킷 브레이커 아니면 그 과열 조정 그리고 이제 그 사전적으로 이제 이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정비를 해서 그 공매도가 이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과도한 그 주식 그 대차에 대한 건전성 규제 그리고 그 아예 사후적으로 뭐 불법 공매도든 아니면 이제 잘못된 공매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피해 구제책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좀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냥 어떤 한 부문에서만 제도 개선이 된다고 이게 다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제도를 다 같이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매도가 결국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이걸 먼저 팔고 네네. 그다음에 되갚는 건데 불법 공매도라는 거는 빌리지 않고 네네. 파는 거잖아요. 이 네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규모는 이제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원래는 지금 그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뭐 공공연하게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입 공매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다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차입이 예.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예.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고 며칠 전에도 무슨 대형 증권사에서 상당히 오랜 네. 기간 동안 삼성전자. 예. 예. 여러 주식 그런 대장주들을 그렇게 네네.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징계 제재를 지금 의논하고 계실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증권사들도 이렇게 불법 공매도인데 물론 이제 그 불법 공매도를 한 건 아니고 단순 그 착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상당히 꽤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그것을 제가 통계적으로 다 찾아내서 발표를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매도 예. 전산 시스템.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2017년에서 2020년 삼성전자에 대해서 3년여 동안 2,500만 주를 불법 공매도했다는 그 네네. 혐의가 지금 포착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2년 만에 증안펀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증시 안정펀드라고 하는데 이 증안펀드가 과연 이 약세장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 여기에도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증안펀드 도입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예상해 주시죠. 근데 지금이 그 가장 바닥인지 또 앞으로 더 위기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정부에 계신 분들은 향후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니까.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폭락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말 위기 때 이제 쓰려면 좀 아껴놔야 되니까 조금 좀 미래 대비를 위해서 예. 좀 등판을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6월장은 정말 또 한 단계 지수가 더 낮아져서 정말 네. 패닉장이 있었고요. 지금 7월장은 그래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2,400선의 회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일단 말은 꺼냈지만 이 카드를 좀 아껴둘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유튜브 채팅창에서 공매도 교수님 말씀 쭉 들어보시고 이런 폐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아직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데 선진국 지수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공매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보실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사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더 이렇게 예. 공정하고 공평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당연히 이제 빨리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있으면 신속하게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불법 공매도 등에 따라서 피해 보신 분들, 우리나라는 처벌도 좀 약하거든요.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강한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까요? 그게 뭐 제재금이나 이런 것들 부당이득의 뭐 10배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1.5배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과징금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과징금 받아서 그게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피해자들 좀 피해 회복도 좀 해주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은 페어 펀드라고 그래서 예. 이 피해자들한테 약간의 이제 이 손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과징금 받으면 일부는 그 기금 쪽에다가 그 기금 쌓는데 좀 보태서 그 피해자 구제에 좀 도움이 되도록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좀 다 같이 뭐 서킷 브레이커 하나만 들어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담보 비율 맞춘다고 되는 것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 같이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곧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미국을 보면 정말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부러운 측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경제방송 한 지 15년 됐는데 최근에 안 게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채권을 국민 대상으로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제도가 도입은 됐죠. 물가지수 연동 국채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은 살 수 있고요. 네, 도입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군요.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공매도를 정말 잘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가 모범 국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고 뭐 쭉 공매도를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인데 거기서는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처벌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뭐 담보 비율에서 차별을 두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불법 공매도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뭐 그런 이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대부분의 나라 주식시장 제도가 미국을 이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에 사후에 공매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구제를 좀 해주는 구제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 게 미국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달에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언제 우리 주식시장에 매수로 귀환해 줄 것인가가 요즘 주식시장의 화두고요. 현재 7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는 현재까지 1조 7,800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월간 기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6,084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동국대학교 경영학부의 강경훈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도 참 많잖아요. 제가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12년 만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좀 원활해지면 원화 약세가 좀 방어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11원의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원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302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 저는 금요일 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